숨막혔던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작전이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국제무기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 대부분이 검거되었고 테러 직전까지 갔던 위험천만한 거래는 수포로 돌아갔다. 인터폴 특수요원 강태준은 작전 성공의 안도감보다는 살얼음판 같았던 당시 상황의 긴장감과 불쾌한 기억에 잔상에 더 시달리고 있었다. 공항 한복판에서 범죄자로 오인받아 무릎 꿇리고 수갑까지 찼던 그 순간은 그의 냉철함과 자제력을 시험하는 듯했다. 공항경찰대 소속 박철민 경관의 노골적인 적대감과 편견에 찬 시선은 단순한 업무상 마찰을 넘어선 몸열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검은 피부색이 마치 범죄의 증거라도 되는 양 취급받았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행히 공항보안팀장의 신속한 개입으로 상황은 바로잡혔고 태준은 극적으로 작전에 복귀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일망타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는 아찔함과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마저 부정당하는 듯한 경험은 깊은 내상을 남겼다. 사건 이후 박철민 경관에 대한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태준은 그 소식에 일말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소모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에 피로감만 밀려왔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박 경관의 처벌 수위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직 잡히지 않은 조직의 총책, 암호명 그림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거된 조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림자는 이번 거래의 실패와 조직원 대부분의 체포 소식을 이미 파악했으며 특히 자신들의 계획을 망가뜨린 인터폴 요원, 즉 강태준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공항에서의 소동 덕분에 그림자는 태준의 얼굴까지 똑똑히 알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실질적인 위험 신호였다. 그림자는 잔혹하고 치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자였다. 태준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안전가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너머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스멀스멀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의 아내 서연과 어린 딸 예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강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노크 소리와 함께 인터폴 한국지부에 이현우 수사관이 들어왔다. 그는 태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날카로운 분석력과 성실함으로 태준이 신뢰하는 동료 중 한 명이었다. 무슨 일이지? 방금 정보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림자의 활동으로 추정되는 특이 동향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세히 말해봐. 며칠 전부터 팀장님의 신상 정보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쪽 방화벽이 견고해서 직접적인 정보 유출은 없었지만 그 배후에 그림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림자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현우 수사관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팀장님 가족분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변 CCTV에서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배회하는 모습이 몇 차례 포착되었다는 보고가 정보국 지역 담당팀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분노와 불안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당장 가족들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해. 현우 씨,
즉시 보안팀에 연락해서 우리 가족에게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여줘. 그리고 그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게.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우 수사관이 다급하게 방을 나섰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지만 태주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 혹시 최근에 집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못 봤어? 아니면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라든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래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태주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만 잠겨 나왔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하도 흉흉한 일이 많아서 당분간 외출할 때 조심하고 얘나한테서 눈 떼지 말고 그리고 곧 보안 요원들이 갈 거야. 놀라지 말고 그냥 내 동료들이라고 생각해. 보안 요원 자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내 말대로 해줘. 사랑해. 전화를 끊은 태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림자는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의 모습이 그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림자를 막아야 했다.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철민 경관과의 악연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지금은 오직 그림자를 추적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의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으며 예리한 칼날처럼 다듬어졌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강태주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전가옥의 침대는 불편했고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 서연과 딸 예에게는 14시간 밀착 경호가 붙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은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림자는 마치 유령처럼 그 실체가 잡히지 않았고 태준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매 시간 아내와 통화하며 안전을 확인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애써 태연한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린 예나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아빠를 찾았다. 태주는 그런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보국과 인터폴 팀은 그림자의 행방을 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그가 남긴 흔적은 극도로 미미했고 대부분은 함정이거나 거짓 정보였다. 태주는 답답함에 책상을 내리쳤다. 그림자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는 듯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사냥감을 지켜보는 거미처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야,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봐. 경호팀은 바로 문 앞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나방 창문 바로 밖에 웬 남자가 검은 우산을 쓰고 한참을 서 있었어. 얼굴은 안 보였는데 계속 우리 집 쪽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호팀에 알렸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골목으로 사라졌대. 아무것도 발견 못했다고 하고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림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상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다. 괜찮아. 내가 바로 확인해 볼게.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무슨 일이든 즉시 경호팀과 나에게 알려줘. 전화를 끊자마자 태주는 경호팀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다. 경호팀장의 보고는 서연의 말과 일치했다. 의심스러운 인물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변 수색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그림자의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네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날 저녁 태주는 안전가옥으로 배달된 작은 소포를 받았다. 발신인 불명의 소포였다. 폭발물 처리반까지 동원해 조심스럽게 개봉한 상자 안에는 뜻밖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예나가 가장 아끼는 토끼 인형이었다. 그런데 인형의 한쪽 귀가 예리한 칼로 잘려나가 있었다. 그리고 인형의 목에는 작은 쪽지가 매달려 있었다. 다음엔 인형이 아닐 것이다. 짧지만 섬뜩한 메시지였다. 태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공포가 엄습했다. 그림자는 그의 안전가옥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안전한 곳이란 없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이현우 수사관이 태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잘려나간 토끼 인형의 귀와 쪽지를 이 수사관에게 건넸다. 쪽지를 읽은 이 수사관의 얼굴도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림자가 팀장님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더 이상 숨어만 있지는 않겠다는 뜻이겠지. 태준은 낮게 읊조렸다. 이 인형, 어디서 구한 건지 즉시 조사해봐. 그리고 이 안전가옥, 당장 옮겨야겠어. 하지만 어디로 가든 그놈이 알아낼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의 모든 것을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태주는 문득 공항에서의 박철민 경관을 떠올렸다. 그의 무례함과 편견은 분명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쩌면 그 또한 그림자라는 거대한 악의 일부를 건드렸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물론 박경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태주는 박경관에 대한 내부 감찰에 필요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며칠 후 태주는 새로운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는 거의 편집증적으로 주변을 경계했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던 중 인터폴 본부로부터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림자와 관련된 국제 공조 수사 중 그의 측근으로 보이는 인물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측근이 최근 한국으로 잠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림자의 꼬리가 드디어 잡히기 시작한 것일까? 현우 씨, 이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최대한 빨리 확인해 줘.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그림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알겠습니다.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태주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능숙한 솜씨로 장전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이제 그가 그림자를 사냥할 차례였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러나 그림자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태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또 다른 함정을 파놓고 있을지도 몰랐다.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박철민 경관과의 악연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변수가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태준과 인터폴 한국 지부팀은 그림자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 암호명 독사의 행적을 추적하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잠입했다는 정보 외에는 독사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이름, 나이, 국적 모두 베일에 쌓여 있었고 유일한 단서는 공항 CCTV에 흐릿하게 찍힌 그의 뒷모습과 어깨에 새겨진 독특한 뱀 문신에 대한 목격자 진술뿐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잠복과 탐문 수사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는 마치 한국 땅에 발을 들인 적 없는 사람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용의자가 이용했을 법한 미립국 경로를 되짚어보고 전국의 타투 시술소를 뒤졌지만 허사였다.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교묘하게 편집되거나 삭제되어 있었고 그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그림자의 영향력이 한국 내에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젠장, 태주는 수사 상황판에 가득한 미해결 과제들을 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피로가 역력했다. 독사를 놓치면 그림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가족에 대한 걱정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예나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다. 팀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수사관이 태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태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득 인천공항에서의 그날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던 그 순간 박철민 경관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그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찼던 눈빛,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며 거칠게 몰아쓰던 행동들.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기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박철민 경관은 그날 공항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가 독사와 마주쳤을 가능성은 없을까? 혹은 독사는 아니더라도 그림자 조직과 관련된 다른 인물이나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태준이 테러리스트들과의 접선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박경관은 다른 각도에서 공항 전체를 보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물론 박경관이 그런 고급 정보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숨겼을 리는 만무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우물, 안개구리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단서를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 아주 사소한 것.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여행객,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듯한 모습 혹은 특정 장소를 배회하는 인물 등. 박경관의 뇌리에 남아있는 기억 조각 중 하나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사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주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박철민 경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자 그에게 또다시 모욕당할 기회를 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가족의 안전과 그림자 검거라는 대의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일지도 몰랐다. 만약 박경관이 정말로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썩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현우 씨, 박철민 경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봐 줄 수 있나? 태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현우 수사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철민 경관 말입니까?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내부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직위 해제. 태주는 그 말을 곱씹었다. 박 경관은 지금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을까?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일 터였다. 태주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자존심과 절박함이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철민 경관,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이현우 수사관의 눈이 커졌다. 팀장님, 진심이십니까? 그자가 순순히 협조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팀장님께 알아. 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야. 독사에 대한 실마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어.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가 모욕감을 주든 비협조적으로 나오든 상관없어. 만에 하나라도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이현우 수사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의 눈빛에서 절박함과 함께 어떤 위험한 결이마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박철민 경관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와의 만남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아무런 소득 없이 모욕감만 안고 돌아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림자의 목에 칼을 꽂을 수만 있다면 어떤 진흙탕이라도 굴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박철민 경관과의 불편한 만남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과연 그 만남은 절망적인 수사에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좌절만을 안겨줄까? 운명의 주사위는 다시 한번 던져졌다. 강태준은 수소문 끝에 박철민 경관이 칩거하고 있다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을 찾아냈다. 정고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지만 모텔 복도는 어둡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태주는 약속된 방의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잔뜩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빼꼼히 열렸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박철민의 얼굴이 드러났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충혈된 눈, 구겨진 티셔츠는 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누구요? 당신은 박철민은 태준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혹은 알아보고 싶지 않았거나. 강태준입니다. 인터폴에서 나왔습니다. 그제야 박철민의 눈빛이 경멸과 적대감으로 번뜩였다. 인터폴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볼일이오? 내 인생 망가뜨린 걸로도 부족해서 조롱이라도 하러 온 건가?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냉소적이었다. 태준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박 경관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박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도움 인터폴 특수요원께서 나 같은 일개 공항 순찰 경찰 나부랭이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군.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태주는 재빨리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당신이 그날 공항에서 봤던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연쇄 살인과 대규모 테러를 막을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테러라는 단어에 박철민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태준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방 안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자욱했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의 초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풍경이었다. 그래서 뭘 알고 싶다는 거요? 박철민은 침대에 걸터앉으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서류 가방에서
독사의 몽타주와 어깨 문신 사진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 혹은 이런 문신을 한 사람을 그날 공항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특정 장소를 배회하는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박철민은 몽타주와 사진을 건성으로 흘끗 보더니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기억 안 나. 그날 내가 마주친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시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 경력은 끝장났어.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도울 이유가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박경관님,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명예회복이나 복직을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당신도 경찰이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잠시 제복을 벗고 있지만 당신의 의무와 사명감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박철민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다. 방 안에는 침묵과 담배, 연기만이 감돌았다. 태준은 초조하게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박철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날 유난히 신경 쓰이는 놈이 하나 있긴 했지.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누굽니까? 정확히는 기억 안 나. 그냥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동남아 쪽에서 온 것 같은데 계속 출국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더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꽤나 초조해 보였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뭔가 중요한 걸 놓친 사람처럼. 그 사람 혹시 이런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까? 태주는 다시 한번 문신 사진을 가리켰다. 박철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문신이라 잘 모르겠는데 옷이 좀 두꺼웠어. 하지만 어깨 쪽이 살짝 불룩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방을 메고 있었나? 아니, 가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조금만 더 자세히 기억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있던 위치, 시간, 주변 상황, 뭐든지 좋습니다. 태주는 그의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박철민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쌌다. 아, 머리 아파. 그만 좀 합시다. 내가 뭘 더 기억해낼 수 있겠소.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철민이 그날 겪었던 몸 열감과 분노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박경관님,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들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이놈들 때문에 당신은 오해를 받았고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이놈들을 잡는 데 힘을 보태서 당신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박철민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듯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속죄의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놈 맞다.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시계를 찬 손목이었는데 잠시 시계를 풀었을 때 얼핏 봤어.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 흉터였어. 왼쪽 손목의 흉터. 그것은 독사에 대한 기존 정보에는 없던 새로운 단서였다. 아주 작은 실마리였지만 태준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고맙습니다. 박경관님,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박철민은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게 대립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이제 가시오.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주신 정보,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박철민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철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놈들 꼭 잡아놓으시오.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저 한때 경찰이었던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다. 태주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그림자와 독사를 그의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모텔을 나서는 태준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박철민이라는 불편한 존재가 그의 수사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 불안정한 동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희망의 끝에는 그림자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박철민 경관에게서 얻은 왼쪽 손목의 흉터라는 단서는 암흑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강태준은 즉시 이현우 수사관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독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기존의 막연한 추측에서 벗어나 이제는 명확한 신체적 특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이었다. 팀원들은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인터폴과 국내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총동원하여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전과자 및 용의자 리스트를 샅샅이 뒤졌다. 동시에 인천공항의 수많은 CCTV 영상들을 다시 확보하여 사건 당일 공항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왼쪽 손목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는 고된 작업에 착수했다.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다. 며칠이 흘렀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비슷한 조건의 인물들이 수백 명 검색되었고 CCTV 영상은 화질이 낮거나 교묘하게 가려져 흉터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다. 태주는 초조해졌다. 박철민의 기억이 희미하거나 부정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흉터라는 것 자체가 그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팀장님, 이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철민 경관을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가 출연한 용의자들 사진을 직접 보여주고 확인하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현우 수사관의 제안에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박철민을 다시 만나는 것은 여전히 껄끄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수사관의 말대로 직접 목격했던 박 경관의 눈이 가장 정확한 필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박 경관은 그 흉터를 직접 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주는 결국 다시 박철민이 머무는 모텔을 찾았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태주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용의자 수십 명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건넸다. 이 중에 박 경관님이 그날 봤던 인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박철민은 말없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태주는 그의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마침내 박철민의 손이 한 사진 위에서 멈췄다. 이놈인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분위기나 눈매가 상당히 비슷해. 그리고 이 사진 왼쪽 손목 부분을 확대해 볼 수 있겠소. 태주는 즉시 노트북으로 해당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 속 남자의 왼쪽 손목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선 같은 것이 보였다.
흉터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흐릿했지만 박철민의 기억과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이 자의 이름은 마하일로프, 러시아계 동남아시아 마피아 조직의 행동대장입니다. 주로 마약 밀매와 청부 살인을 담당하며 최근 그림자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현우 수사관이 신속하게 그의 신상 정보를 브리핑했다. 마하일로프, 독사의 정체가 이놈이었군.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드디어 그림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팀장님, 이자는 이미 며칠 전에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현우 수사관의 다음 말은 태준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허탈감이 밀려왔다. 겨우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인가. 그때 박철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 잠깐만, 이놈이 아니야. 태준과 이현우 수사관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분명 비슷하긴 한데 내가 봤던 놈은 이놈보다 눈빛이 뭐랄까, 더 살기가 있었어. 그리고 더 젊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박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사진들을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예전 경찰 시절의 날카로움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듯했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한때 범죄자를 쫓던 수사관의 눈으로 사진들을 훑고 있었다. 태준은 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잠시 후 박철민의 손이 또 다른 사진 위에서 멈췄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이놈이다. 내가 본 놈은 이놈이야. 사진 속 남자는 마하일로프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마하일로프보다 더 선명한 길게 이어진 흉터가 보였다. 이 자는 리암, 동남아시아 국적의 프리랜서 용병입니다. 주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비밀 경호나 정보 수집 혹은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활동합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기록은 있지만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현우 수사관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보고했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리암, 드디어 독사의 진짜 얼굴과 이름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직 한국에 있었다. 박경관님, 정말 이 사람이 확실합니까? 박철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모든 걸 걸고 말하지. 그날 내가 본 건 바로 이놈이야. 저 섬뜩한 눈빛 잊을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과 함께 어떤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자신의 기억이 쓸모없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작은 위안이었을까. 고맙습니다. 박경관님, 이번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태준은 진심으로 말했다. 박철민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태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 리암이라는 놈, 내가 공항에서 봤던 동선이 대충 기억나오. 필요하다면 공항 CCTV 다시 같이 확인해 줄 수도 있어. 그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태준은 잠시 놀랐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박철민의 기억과 현장 경험은 분명 수사에 도움이 될 터였다. 불편한 동행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독사 리암을 잡고 그 배후에 있는 그림자를 끌어내리는 것. 태준과 박철민, 그리고 인터폴 팀은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부터 독사 리암의 진짜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박철민,
그리고 이현우 수사관을 포함한 인터폴 팀은 인천국제공항 종합상황실에 도착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공항 곳곳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철민은 익숙했던 공간에 어색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한때는 자신의 일터였지만 이제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의 당사자이자 외부인으로 다시 찾은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태주는 그런 박철민에게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가 이번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 경관님, 마지막으로 리암을 목격했던 지점부터 시작하죠. 태준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박철민이 독사 리암을 처음 인지했던 출국장 근처의 CCTV 영상부터 돌려보기 시작했다. 리암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박철민이 지목했던 날카로운 눈매와 특유의 걸음걸이는 숨길 수 없었다. 저기다 저놈이야. 박철민이 한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 속 리암은 주변을 살피며 초조한 듯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시간을 기록해. 이제부터 저놈의 동선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간다. 태준의 명령에 따라 팀원들은 리암의 움직임을 시간대별로 분석하며 그의 예상 경로를 추적했다. 하지만 리암은 프로였다. 그는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했고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가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몇 번이나 그의 모습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그때마다 박철민의 경험이 빛을 발했다. 잠깐, 저쪽은 상주 직원 통로인데 일반인이 저기로 들어갔다면 분명 제지당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혹은 저 시간대에 저쪽 구역은 환승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아마 인파를 이용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공항 내부 구조와 시간대별 유동인구에 대한 지식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태주는 말없이 그의 의견을 경청했고 이현우 수사관은 그의 통찰력에 내심 감탄했다. 몇 시간 동안의 지루하고도 끈기 있는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리암이 공항 내 물품 보관함 구역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다. 그는 특정 보관함을 열고 안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량 번호판, 식별 가능한가? 네, 팀장님 확대 결과 번호판 확인됐습니다. 즉시 조회해보겠습니다. 이현우 수사관이 차량 번호를 조회하는 동안 태주는 박철민에게 물었다. 저 물품 보관함,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 구역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하지만 저 보관함 번호를 알면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을 거요. 누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 잠시 후 이현우 수사관의 보고가 이어졌다. 팀장님, 차량은 대포차로 확인됐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품 보관함 사용자는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역시 도난 카드로 보이지만 최근 사용 내역을 추적하면 활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즉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을 지시하는 한편 공항 보안팀의 협조를 얻어 리암이 사용했던 물품 보관함에 대한 정밀 감식을 요청했다. 만약 그 안에 리암의 지문이나 다른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물증이 될 터였다. 박 경관님,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식 결과를 기다리며 잠시 숨을 돌리던 태준이 박철민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박철민은 멋쩍은 듯 고개를 돌렸다. 뭘, 나도 한때 경찰이었으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용카드 최근 사용 내역이 보고되었다. 며칠 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거액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물품 보관함에서는 리암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몇 점과 함께 다음 타겟으로 보이는 인물의 사진과 간단한 정보가 담긴 USB가 발견되었다. 사진 속 인물은 국내 유력 기업의 대표였다. 젠장, 이놈들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군.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림자 조직은 단순한 무기 밀매를 넘어 청부 살인이나 납치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집단이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독사 리암은 강남의 호텔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강남 일대 호텔을 중심으로 리암의 예상 은신처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 기업 대표에 대한 즉각적인 신변 보호 조치에 착수한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오늘 밤 안으로 리암을 검거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드디어 독사의 꼬리를 잡았고 이제 그 덫을 조일 시간이었다. 박철민은 작전 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 불편한 동행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이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인터폴 신속 대응팀과 국내 경찰 특공대와 합동으로 강남의 고급 호텔에 대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독사 리암은 전직 용병 출신으로 격투 및 총기 사용에 능숙하며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이 필요했다. 호텔 투숙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리암을 제압하는 것이 목표였다. 동시에 다른 한 팀은 리암의 다음 타겟으로 지목된 기업 대표의 자택과 회사로 급파되어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작전 당일 밤, 호텔 주변은 인터폴 요원들과 경찰 특공대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태준은 방탄조끼와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지만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이 작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림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도, 혹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박철민은 작전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태준의 요청으로 호텔 주변의 지리적 특성이나 예상 도주로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간접적으로나마 작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는 안전한 곳에서 작전 상황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팀장님, 리암은 현재 청비 8회 투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현우 수사관의 보고가 이어졌다. 좋아. 알파팀은 15층 복도 양 끝을 차단하고 브라보팀은 나와 함께 천억 8호로 진입한다.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태준과 브라보팀 대원들은 호텔 직원으로 위장하여 15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들은 소리 없이 천옥 8호 문 앞에 도착했다. 태준은 수신호를 보내고 대원 중 한 명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태준이 가장 먼저 방 안으로 진입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빠르게 내부를 훑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함정인가 태준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 순간 욕실 문이 벌컥 열리며 리암이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거기까지다. 리암 태준이 소리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리암은 대답 대신 단검을 휘둘렀다. 태주는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지만 팔뚝에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리암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는 좁은 방 안을 종횡무진하며 현란한 격투 실력을 선보였다. 특수훈련을 받은 태준이었지만 1대1로는 벅찬 상대였다. 팀장님 뒤따라 들어온 대원들이 리암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리암은 마치 미꾸라지처럼 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구가 부서지고 유리 파편이 튀었다. 태주는 팔의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리암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리암의 단검을 든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컥 리암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단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리암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리암이 뒤로 몇 걸음 물러서는 사이 다른 대원들이 그를 덮쳐 제압했다. 수갑 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준이 명령했다. 리암은 바닥에 엎드린 채 여전히 분노에 찬 눈빛으로 태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조소마저 떠올랐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나? 인터폴 리암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림자는 어디 있지? 내 놈의 다음 계획은 뭐였나? 태준이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물었다. 리암은 피식 웃었다. 그림자님은 너희 같은 벌레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계시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작은 도구일 뿐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맹목적인 충성심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태주는 직감적으로 리암에게서 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태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리암을 체포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림자의 실체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느낌이었다. 리암의 방에서는 다음 타겟으로 추정되는 기업 대표의 동선이 상세히 기록된 수첩과 함께 고성능 폭탄 제조에 필요한 일부 부품들이 발견되었다. 하마터면 끔찍한 테러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부상당한 팔을 응급처치하며 태주는 이현우 수사관에게 지시했다. 리암을 즉시 안전가옥으로 이송해. 어떤 정보라도 캐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소지품과 방에서 나온 모든 증거물을 정밀 분석해. 그림자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야 해. 리암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곧바로 그림자에게도 전달될 터였다. 그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더 큰 보복일까? 아니면 잠주일까? 태주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독사의 목을 졸랐지만 거대한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머리 위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독사 리암은 인터폴의 비밀 안전가옥 내 특별 신문실로 옮겨졌다. 팔에 붕대를 감은 강태준은 유리창 너머로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리암은 조금 전의 격렬한 저항이 무색하게 의자에 묶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마치 돌덩이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베테랑 신문관들이 차례로 투입되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리암의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반복해서 드러낼 뿐 어떤 유의미한 정보도 내놓지 않았다. 때로는 비웃음으로, 때로는 섬뜩한 경고로 신문관들을 농락했다. 내 놈들 따위가 감히 그림자님의 숭고한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나. 강태준, 내 가족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림자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리암의 도발적인 발언은 태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리암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말투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리암은 훈련된 용병답게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신문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태주는 직접 신문실로 들어섰다. 그는 리암의 앞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리암, 내 놈이 믿는 그림자라는 작자는 그저 돈에 눈이 먼 범죄자일 뿐이야. 그는 너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너 같은 소모품은 얼마든지 더 있을 테지. 리암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지만 그는 이내 냉소를 되찾았다.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지. 그림자님은 세상을 바꿀 뿐이다. 너희 같은 부패한 권력의 개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광신도와 다름없는 그의 모습의 태주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토록 강한 신념을 가진 자에게서 정보를 빼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바로 그때 태준의 통신기로 긴급 호출이 들어왔다. 그의 아내 서연을 보호하고 있는 경호팀장이었다. 심상치 않은 예감에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팀장님, 방금 전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아파트 보안 시스템을 뚫고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교전 중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림자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도 가장 잔혹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서연과 예나는 가족들은 안전한가? 네, 현재까지는 안전하십니다. 하지만 적들의 화력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지원이 시급합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신문실을 뛰쳐나오며 이현우 수사관에게 소리쳤다. 현우 씨, 리암 신문은 잠시 중단하고 모든 가용 인력을 우리 집으로 보내, 당장. 리암은 유리창 너머로 태준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태준은 직접 차를 몰아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가족의 안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제발 무사해야 해. 속도를 올리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박철민은 직위 해제된 상태로 자택에서 뉴스를 통해 리암 검거 소식을 접했다. 강태준이 결국 해냈다는 생각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였던 인터폴 요원이지만 그의 집요함과 능력이 있었기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잡힌 것이었다. 어쩌면 그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준이었다. 예상치 못한 전화에 박철민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박 경관님, 지금 제 가족이 위험합니다. 그림자 조직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박했다. 혹시 그놈들이 이용할 만한 저희 집 주변에 예상치 못한 도주로나 은신처 같은 곳 지피는 데 없습니까? 당신은 그 지역 지리에 밝으니. 박철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강태준이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 순찰 돌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잠깐 예전에 그 아파트 뒤편에 재개발 예정 구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폐허처럼 변했을 거요. 낡은 건물들이 많아서 숨을 곳도 많고 골목도 복잡해서 도주하기에도 용이하지. 만약 놈들이 사전 답사를 했다면 그곳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경관님. 전화는 황급히 끊겼다.
박철민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태준의 가족이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태준은 박철민이 알려준 재개발 구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만약 괴한들이 그곳으로 도주했다면 그들을 포위하고 섬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의 차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질주했다. 신문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고 그림자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과 범인을 잡겠다는 집념뿐이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사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차가 박철민이 언급한 재개발 예정 구역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스산한 밤바람이 낡은 건물들 사이를 휘젓고 지나갔고 곳곳에서 깨진 유리 조각과 스트로이텔리 무소르들이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다. 마치 거대한 유령 도시 같았다. 멀리서 희미하게 총성이 들려왔고 태준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놈들이 아직 이 안에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권총을 꺼내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쓰레기가 쌓인 좁은 골목길, 반쯤 허물어진 건물 잔해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훈련받은 요원답게 그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조용했지만 매 순간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어디서 적의 총구가 나타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팀장님 여기입니다. 무정리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가족을 경호하던 팀의 막내 요원이었다. 태준은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달려갔다. 곧이어 치열한 총격전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경호팀 요원 2명이 낡은 상가 건물 입구에 몸을 숨긴 채 괴한들과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편 건물 안쪽 깊숙한 곳에서 아내 서연이 딸 예나를 끌어안고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아, 예나야. 태준의 외침에 서연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공포로 물들었다. 괴한들의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고 있었다. 태준은 즉시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기고 응사했다. 그의 정확한 사격에 괴한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남은 적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지형지물도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지원 병력은 아직인가? 태준이 소리쳤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5분 내로 진입 가능합니다. 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철민이었다. 강 팀장, 지금 어디요? 내가 그 동네 지리를 좀 아는데. 혹시 놈들이 도주한다면 분명 북쪽 폐공장 쪽으로 갈 거요. 거기가 유일하게 큰 길로 이어지는 통로거든. 그리고 그 공장 뒤편에 낡은 하수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빠져나가면 감쪽같이 사라질 수도 있어. 박철민의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만약 놈들이 도주를 시도한다면 그 길목을 차단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박경관님, 고맙습니다. 태준은 즉시 경호팀 요원들에게 박철민의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은 가족들을 보호하며 퇴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는 서연과 예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내가 왔어. 조금만 참아. 곧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져 갔다. 괴한들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 거세게 몰아붙였다. 경호팀 요원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태준은 혼자서 2-3명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그 순간 폐허 건물의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고 검은 그림자가 뛰어내렸다. 본능적으로 총구를 돌린 태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박철민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구형 리볼버 권총이 들려 있었다. 정직 해제된 그가 어떻게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이런 젠장 당신이 왜 여기에 태준이 소리쳤다. 잔말 말고 엎드려 박철민은 소리치며 괴한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그의 사격은 결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등장과 위협적인 총성은 괴한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괴한들의 화력이 잠시 주춤한 사이 태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역했다. 박철민의 갑작스러운 가세는 전세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비록 정식 작전 요원은 아니었지만 오랜 경찰 생활에서 몸에 밴 투지와 경험으로 괴한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했다. 그의 리볼버가 불을 뿜을 때마다 괴한들은 움찔하며 물러섰다. 마침내 지원 병력이 도착했고 남은 괴한들은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하나둘씩 제압당하거나 사살되었다. 몇몇은 박철민이 알려준 폐공장 쪽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에게 모두 검거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재개발 구역은 처참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태주는 곧바로 가족에게 달려가 그들을 부둥켜 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예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다친 곳은 없었다. 태주는 박철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리볼버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박철민은 오늘 그의 가족과 동료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박철민은 멋쩍은 듯 고개를 저었다. 나도 경찰인데,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오늘 그의 행동은 아주 작은 속죄였을지도 몰랐다. 생포된 괴한들은 그림자 조직의 하부 조직원들로 밝혀졌다. 그들은 리암의 검거에 대한 보복과 함께 강태준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이번 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그림자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고 그의 손길은 한국 사회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림자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동료를 얻었을지도 몰랐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기묘한 연대감은 앞으로의 싸움에 어떤 변수가 될까? 태준의 눈앞에는 더욱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의 가족은 인터폴에서 제공한 해외의 안전가옥으로 즉시 옮겨졌다. 며칠 만에 겪은 끔찍한 사건들로 아내 서연과 딸 예나는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태준은 그들 곁을 지킬 수 없었다. 그림자의 한국 내 조직을 와해시키기 전까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인터폴 한국집으로 복귀했다. 폐허 속 총격전에서 생포된 괴한들과 독사 리암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이 다시 시작되었다. 특히 리암은 가족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동료들이 대부분 검거되자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리암, 내 놈의 그림자는 결국 실패했다. 내 동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
그림자의 한국 내 총책임자와 봉어지에 대해 실토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거다. 리암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지만 이전과 같은 광신적인 맹목성은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내가 배신한다면 그분은 이제 너를 지켜줄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네 목숨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결국 리암은 그림자의 한국 내 활동 총책임자인 암호명 사제와 그들의 주요 연락 거점인 위장된 물류회사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 물류회사는 인천항 근처에 위치하며 무기 밀매와 조직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림자가 단순한 무기 밀매를 넘어 한국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 한다는 충격적인 계획의 일부도 드러났다. 한편 박철민은 강태준의 강력한 증언과 이번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내부 감찰에서 예상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정직 기간은 유지되겠지만 복직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다. 태준은 그에게 연락하여 이 소식을 전하며 마지막 작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박철민은 인천항 주변 지리에 익숙했고 그가 제공한 정보는 작전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냉소적인 분위기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과 어떤 책임감이 묻어났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태준은 인터폴 정예 요원들과 경찰 특공대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 작전팀을 이끌고 그림자의 한국 심장부인 위장물류회사로 향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사제를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그림자의 한국 내 네트워크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다. 물류회사에 대한 급습은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다. 예상대로 내부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이미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작전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사제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대부분이 생포되거나 사살되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대량의 불법 무기와 함께 그림자의 전 세계적인 테러 네트워크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디지털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림자 본인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원격으로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제는 체포 직전,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림자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발악했다. 그림자의 한국 내 조직은 와해되었고 그의 위험천만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강태준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진정한 배후인 그림자를 잡지 못한 이상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라냈을 뿐 그 뿌리는 여전히 깊고 어두운 곳에 남아 꿈틀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태준은 해외 안전가옥으로 가서 가족들과 재회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예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태준은 그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박철민은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과로 발령받았다. 비록 계급은 낮아졌지만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태준 역시 그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그렇게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여지를 남겼다. 강태준은 인터폴 본부로부터 그림자 전담 추적팀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림자는 여전히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 터였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 길은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태주는 도망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어떤 어둠도 결국에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